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2월 셋째 주 이틀 사이 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에서 규모 5에서 7대에 이르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관측됐고 같은 날 타이완 북동부 해역에서도 규모 5.6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하루 전에는 솔로몬 제도 인근 해역에서도 규모 6.0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지진 소식, 오나에즈 기자입니다. 2월 셋째 주, 이틀 새 세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월 23일 새벽,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주 인근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코타키나발루 북부 연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비교적 얕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흔들림과 주민 대피가 이어졌으나 다행히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바주 재난당국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며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르네오 섬 일대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영향권에 속해 있어 중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날 오전 동아시아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2월 23일 오전 타이완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이란현 인근 해역으로 파악됐으며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건물이 수초간 흔들리며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낙석과 소규모 정전이 발생했지만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역시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경계에 위치해 지진 활동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하루 전인 2월 22일에는 남태평양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솔로몬 제도 키라키라 남남동쪽 약 100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40km로 분석됐으며 현재까지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연중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불과 이틀 사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남태평양에서 잇따라 규모 5에서 7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판경계 지역에서 일어난 자연 현상이지만 연쇄적 발생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활발한 움직임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각국 재난당국은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 인공지능 혁명이 동시에 맞물리며 세계 질서가 큰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6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다중심 세계의 등장과 민주주의 신뢰 위기, 통화 시스템 파편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제와 기술, 안보가 얽힌 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입니다. 김청근 기자입니다. 2020년대 후반 접어든 오늘날 세계는 기후위기와 미중 전략 경쟁,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세 갈래의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충돌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들 요인은 각각 독립적인 위기가 아니라 서로 얽히며 국제 질서의 균형과 기존 제도의 토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2026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를 통해 현재를 지정학적 대립, 정보 혼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세계를 흔들 4가지 위험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권력의 다중심화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국제 시스템의 기본 지지대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문 결과 2026년에는 70%가 미국의 주도권을 예상했지만 2030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국화를 넘어 여러 중심에 공존하는 다중심 세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결제망 등 인공지능 역량이 군사력 못지않은 전력 자산으로 부상하며 기술 기업과 중견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정당성 위기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기준은 절차보다 성과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라는 형식보다 생활비 안정, 공정성, 치안, 기회보장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추상적 가치보다 체감 가능한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선거 이후의 승복,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신뢰가 향후 정치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통화 시스템의 파편화입니다. 달러를 단번에 대체할 통화가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서 나타난 관세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같은 정책은 각국의 결제 시스템 다변화와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다변화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제재와 보복,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확산이 맞물리며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는 기술에 대한 반발, 이른바 테크래시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일자리 감소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물, 사용과 환경 부담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기술, 안보 위험이 복합적으로 얽힌 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다중심 세계 속에서 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기술 전환의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향후 5년 세계 질서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연결하는 초고속 미래교통수단 하이퍼튜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자기부상 기반 시속 1200km급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을 오는 2028년까지 확보하고 2037년까지 시험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현될 경우 국토 이동 개념을 바꿀 차세대 교통혁신으로 주목됩니다.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잇는 초고속 미래 교통수단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시속 1200km급 하이퍼 튜브 상용화를 목표로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2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8년까지 자기부상 기반 초고속 하이퍼 튜브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7년까지 시험선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하이퍼 튜브는 밀폐된 튜브 내부의 공기 저항을 0에 가깝게 낮추고 차량을 자기부상 방식으로 띄워 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음속에 근접한 속도가 가능해 시속 900km 안팎의 여객기보다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현될 경우 서울 부산 구간을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국토 이동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이퍼루프로 잘 알려진 해외 사례보다 한국의 연구 착수 시점은 오히려 앞섭니다. 철도연은 2009년부터 관련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에는 실물의 17분의 1 크기 시험 장치로 시속 1217km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전북 새만금에 종합시험센터 건설을 재추진해 연구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철도기술 수출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고속열차 해무의 해외 수출 성과를 계기로 초고속 철도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체계 변화도 주목됩니다.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이른바 PBS 폐지에 따라 연구자 주도형 연구 환경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각 기관은 단기 과제 수주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 전략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홍수, 화재, 도심 땅거짐 등 재난기술 대응 고도화를 공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질자원연은 4차원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디언 통합 지능형 체계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초고속 교통 혁신과 재난 대응 고도화라는 두 축에서 과학기술 출연연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이동과 안전 인프라의 판을 새로 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초중학생의 문해력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검사에서 초등학생의 98%, 중학생의 92%가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서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숏폼 영상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긴 글 읽기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육 현장의 문해력 실태, 오나혜지 기자입니다. 초중학생의 문해력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문해력 검사 결과 초등학생의 98%, 중학생의 92%가 정해진 시간 안에 교과서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에는 초등 3학년 97명, 중학생 145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는 난독과 문해력 연구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학년별 교과서에서 평균 12개에서 13개 문장, 약 165개 단어 분량의 지문을 발췌해 1분 안에 완독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성인의 평균 읽기 속도를 초당 4단어에서 5단어로 보고 학생 기준을 초당 2.5단어에서 3단어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어휘력 저하도 심각했습니다. 지문 속 단어 뜻을 묻는 시험에서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96%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완독과 어휘 점수를 모두 충족한 학생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 전원, 중학생의 99.3%가 문해력 결핍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시선 추적 검사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습관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읽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해야 하지만 많은 학생이 문장을 읽다 다시 위로 올라가거나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스마트폰과 숏폼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긴 글을 집중해 읽는 인내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설문에서도 중학생의 54%가 긴 글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절반 가까이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숏폼에 몰두한다고 답한 학생들의 어휘 점수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 3점 이상 낮았습니다. 문해력 저하는 사교육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어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0.8% 급증해 영어, 수학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초 문해력이 흔들리면서 다른 과목 학습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수준별 읽기 교육과 스마트폰 사용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인 만큼 교실 현장 전반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반복된 대량 멸종의 원인이 태양계의 은하공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나선파를 통과하거나 은하 원반면을 진동하는 과정에서 혜성과 소행성이 교란돼 지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관측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윤복원 연구원은 최근 한겨레 과학뉴스에서 지구 대멸종이 태양계 은하공전과 관련 있다는 가설을 정리했습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 태양계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6년 지구화학자 클레어 패터슨은 운석의 납 동위원소를 분석해 태양계의 나이를 계산했고 지구 역시 같은 시기에 형성됐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 지구 나이를 설명하는 핵심 과학적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후 약 38억 년에서 35억 년 전에는 이미 미생물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지구 생명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6,600만 년 전 백악기, 팔레오기 멸종 등 5차례의 대량 멸종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공룡을 사라지게 한 멸종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술로브 충돌구와 전 세계 지층의 이리듐 이상 농도로 미루어 거대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대량 멸종의 원인에 천체 충돌이 포함되면서 연구자들은 태양계의 은하의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윌리엄 네이피어와 빅터 콜로브는 학술지 네이처에 지구 대격변 이론을 발표하며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나선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성과 소행성이 교란돼 지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1984년 마이클 램피노 연구팀은 태양계가 은하 원반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운동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과정이 주기적 멸종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시바 가설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태양계는 약 8,400만 년 주기로 진동하며 4,200만 년마다 은하 중심면을 통과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멸종이 약 2,600만 년 주기로 반복됐다고 보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태양의 가설적 동반별 네메시스입니다. 2,600만 년 주기로 오르트 구름을 교란해 해성을 태양계 안쪽으로 밀어넣는 갈색 외성급 천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런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원시 블랙홀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실증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결국 시바 가설과 네메시스 가설은 지구 대멸종을 우주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생명사는 지질학과 천문학이 교차하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눈폭풍으로 뉴욕과 보스턴 등 주요 도시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봉쇄되면서 시민 이동이 크게 제한됐고 정전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급 $30를 내걸고 긴급 제설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눈폭풍으로 도시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봉쇄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뉴욕시는 시급 $30를 내걸고 긴급 제설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폭풍은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시간당 최대 7cm에 달하는 폭설이 동반되고 있다며 블리자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미 동부 주민 약 5,400만 명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강풍과 폭설이 겹치며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항공 대란도 현실화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틀 동안 취소된 항공편은 9,000편에 육박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출발편의 85%가 취소됐고 라과디아 공항은 95%가 결항됐습니다. 보스턴 도건 국제공항 역시 90% 이상 항공편이 멈춰섰습니다. 도로 통제와 휴교령도 이어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겨울 폭풍이라며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도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최대 7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 일대에서 30만 명 이상이 전력 공급 중단을 겪고 있습니다. 강풍석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이 마비되자 뉴욕시는 긴급 제설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기존 시급 $19.14였던 제설 인력 임금을 $30로 대폭 인상했고 초과 근무 수당은 $45로 책정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채용되는 긴급 인력은 18세 이상 합법적 근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됩니다. 현재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2,500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단기간에 기압이 급강하하는 폭탄 사이클론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 동부는 지금 자연재해가 도시의 일상을 얼마나 빠르게 멈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오히려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수세미와 칫솔, 헤어브러시가 각종 병원균을 품고 있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가정에서 흔히 쓰는 수세미와 칫솔, 헤어브러시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먼저 주방수세미입니다. 가로 10cm, 세로 15cm 정도 크기의 합성 스펀지 수세미 하나에 최대 500억 종이 넘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기를 오래 머금는 구조 탓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세미에서는 폐와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桿균 등 식품맥의 병원균이 발견됐고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은 최대 16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영양식의학회는 수세미를 1, 2주에 한 번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세균이 상당히 번식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교체가 어렵다면 물에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1, 2분 가열하거나 식기세척기 고온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염 속에 표백제를 희석한 소독액에 1분간 담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칫솔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칫솔 한 개에는 세균과 곰팡이 1000만 마리 이상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변기 시트나 공중 화장실 바닥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 인근에 보관할 경우 물을 내릴 때 튀는 오염물질이 칫솔에 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내리기 전 뚜껑을 닫는 습관만으로도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칫솔은 전용 살균기 사용이나 항균 구강청결제, 3% 과산화수소 용액에 솔 부분을 담그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 살균은 금물입니다. 사용 후에는 세워서 통풍이 잘 되게 보관하고 3,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헤어브러쉬도 예외는 아닙니다. 브러쉬에는 죽은 피부 세포와 두피기름, 끊어진 머리카락이 쌓이며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피부과 전문의 푸르비샤 파텔 박사는 포도상구균이 브러쉬를 통해 전파돼 두피의 농포와 종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따뜻한 물과 세제로 세척하고 사용 후 엉킨 머리카락을 즉시 제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결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방치될 경우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감염 위험을 낮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들이 가상전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거의 예외 없이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보기술 매체 더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진은 구글의 제미나이 3 플래시,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네트 4, 오픈 AI의 GPT 5.1을 대상으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AI 모델을 하나의 국가 지도자로 설정하고 영토 분쟁, 희귀자원 확보 경쟁, 정권 붕괴 위기 등 복합적인 국제 분쟁 상황을 부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 간 18차례, 동일 모델 간 3차례 등 총 21차례의 가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급진적이었습니다. 전체 21번 가운데 20번에서 AI는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온 핵 사용 금기가 AI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AI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미나이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며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호 확증 파괴 논리를 과감히 전면에 내세운 태도로 해석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긴장 완화 옵션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양보부터 완전한 항복까지 8가지 선택지가 마련됐지만
21차례의 게임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황위 분리에도 AI는 항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핵 위협이 억지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결 성적은 클로드가 8승 4패로 가장 앞섰고 GPT 5.2는 6승 6패, 제미나이는 4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AI의 전략적 사고 구조가 인간의 윤리적 직관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연구진은 챗 GPT에 핵무기 발사 코드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AI가 이미 군사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클로드를 활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율 살상무기와 대규모 감시체계와 관련해 클로드의 무제한 활용 승인을 요구하며 개발사 엔트로픽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엔트로픽은 양심상 미 국방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와 통제 문제가 새로운 국제안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비밀 핵실험 의혹을 공식 제기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17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요 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중국의 2020년 저위력 핵폭발 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 차관보는 2020년 6월 22일 카자흐스탄의 지진감시소가 규모 2.75 이상의 지진을 감지했으며 진앙이 중국 북서부 롬누르 핵실험장 인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중국이 과거 핵실험을 진행해온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측은 당시 발생한 진동이 자연지진이나 일반 발파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른바 CTBT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폭발 신호를 약화시키는 디커플링 기술이 사용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TBT 이행을 감시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이달 초까지 명확한 핵실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2020년 6월 22일 12초 간격으로 2차례의 매우 작은 지진이 감지됐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다만 지진 데이터만으로는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이 핵패권을 추구하고 군축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1996년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를 준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로 미중 간 군비 통제와 핵 비확산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는 과학적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핵실험 금지 체제의 신뢰성 또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IQ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IQ 테스트가 2026년 1월 발표한 국가별 평균 지능지수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평균 106.97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동일한 온라인 시험에 응시한 전 세계 수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한국은 총 26,996명이 참여해 전년도 106.43점에서 0.54점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 IQ 조사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지만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중국은 22만 9,918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표본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107.19점에서 106.48점으로 0.71점 하락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3위는 106.3점을 기록한 일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상위권을 독점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밖에 4위는 104.8점의 이란,
5위는 104.45점의 호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평균 약 101점 수준으로 18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IQ 테스트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시험은 레이븐의 점진적 행렬에 기초한 비언어적 추론 검사로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반복응시나 자동화 프로그램, 의심스러운 응답은 필터링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26개국에서 121만 2,714명이 참여했으며 최소 100명 이상이 응시한 국가만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평균 100, 표준 편차 15에 표준화 척도를 적용해 국가별 점수를 규정화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시험이라는 특성상 인터넷 접근성에 따른 표본 편향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세계적 인지 능력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결과는 학습 환경과 교육열, 인지 훈련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향후 국제 비교 연구와 학술적 검증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4개월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선제 공격과 이에 대한 파키스탄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월 27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국방부는 전날 밤 6개 주에 걸친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아프간 탈레반 정권 대변인은 SNS를 통해 파키스탄군의 반복적 침범에 대응해 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군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경 여러 지점의 탈레반 초소와 본부, 탄약고 등을 향해 화기와 포병, 공격용 드론을 동원해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대응 과정에서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도 3차례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당국은 별다른 도발이 없었음에도 아프간군이 국경 여러 지점에서 공격을 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자와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발표한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아프간 측은 파키스탄군 5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파키스탄은 탈레반 13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돌의 배경에는 파키스탄 탈레반, 이른바 TTP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TTP는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샤리아에 따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무장 조직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아프간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은 TTP와 IS 호라산 근거지를 겨냥해 아프간 국경 일대를 공습한 바 있습니다. 군사력 차이는 뚜렷합니다. 탈레반 병력은 약 17만 명 규모로 공군 전력이 사실상 없는 반면 파키스탄은 60만 명 이상의 현역 병력과 400여 대 전투기, 6,0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게릴라식 충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사회는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보호와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즉각적인 휴전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군사작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프간 측도 국경 초소 급습 등으로 맞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긴장이 다시 전면 충돌로 비화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의 연쇄 군사 행동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자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미국의 공격 대상에 오르면서 중국의 원유 수입선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사의 SNS 뉴탄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세계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도 중국에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의 룽천연구원도 세계 석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가 막히면 국제유가가 며칠 안에 급등해 다시 석유 위기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플러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8만 배럴을 수입했으며 이는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량 1,027만 배럴 가운데 약 13.4%에 해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하메네이 피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웨이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발표 3시간 만에 4억 9천만 클릭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전쟁 승리를 자랑하던 이란의 허풍이 드러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영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선동했다며 이를 노골적인 힘의 정치이자 패권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궁병동무의 패권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기관제 인민일보는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성명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당국은 공개 비판과 별개로 자국민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이란 중국 대사관은 위챗을 통해 즉각 철수를 권고하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이라크를 통한 육로이동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도 대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4월 중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일정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측 협조 부족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미중 정상외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